옛날 김상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먼 친척이자 풍수지리를 잘 아는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생은 김선비와 마치 친구처럼 늘 가까이 지내며 의지하였습니다. 김생은 가난하여 생활이 넉넉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김선비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자식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김생을 찾아가 맷자리를 부탁드리거라. 분명 나를 위해 좋은 명당을 골라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선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중에 있던 김선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의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김생을 찾아가 아버님의 맷자리를 부탁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김선비의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맏아들이 말과 안장을 갖춰 김생을 찾아갔습니다. 김생나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생나리께 맷자리를 부탁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선친의 도움을 많이 받은지라 굳이 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땅히 가서 맷자리를 구해드리려 하였네. 다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으니 내일 내가 혼자 가서 자리 잡아놓겠네. 맏아들은 김생의 말을 믿고 공손히 인사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 되어도 김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맏아들은 이번에는 둘째 동생을 보내 김생의 집에 가보도록 했습니다. 둘째가 김생을 찾아가니 김생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기 힘드니 내일 가서 맷자리를 찾아놓겠네. 둘째도 할 수 없이 김생의 말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 날도 김생은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셋째 동생이 나서서 김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셋째가 도착하자 김생은 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급히 볼 일이 생겨 내일 가서 맷자리를 구해드리겠네. 셋째 역시 어쩔 수 없이 김생의 말을 믿고 돌아왔으나 그날 저녁이 되어도 김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맏아들은 참다 못해 화가 폭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덕분에 살림을 꾸려왔으면서 이리 매운망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토록 의리 없고 막대먹은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직원에게 맷자리를 부탁하자. 형제들은 맏아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관을 찾으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선비의 집에는 겨우 16살쯤 되는 삼식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삼식은 성품이 어리숙하고 게으른 데다 일을 시켜도 제 몫을 못해 주인이 밥 먹고 남은 찌꺼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니 방을 내어줄 리 없었고 부뚜막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죠. 남루한 차림에 냄새까지 나니 집안 식구들은 삼식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삼식은 마루 밑에 있다가 우연히 형제들이 김생을 모셔오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삼식은 그만 용기를 내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김생 나리께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맏형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삼식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정중히 청해도 오지 않으시는데 너같이 거짓골을 한 녀석이 간다고 오겠느냐. 삼식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가면 반드시 김생 나리를 모셔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맏형은 삼식을 더욱 불쾌하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여봐라. 삼식을 당장 내쫓아라. 삼식은 계속해서 간청했고 그 모습을 본 막내가 형들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형님, 차라리 삼식을 한번 보내보죠. 삼식이 가서 청해온다면 다행이고 오지 않아도 김생에게 욕을 보이는 일이니 우리의 마음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삼식을 시험 삼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막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삼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삼식이 내가 한번 갔다 와 보아라. 삼식은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허름한 외투 주머니에 작은 칼을 준비해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칼은 쇠조각을 날카롭게 갈아 만든 칼이었죠.
그리고 김생이 탈마를 끌고 당당히 김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생원님 계십니까? 그가 도착하자 김생의 여종 복실이 문을 열며 삼식을 맞이했습니다. 복실은 거짓골로 나타난 삼식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나리께 웬일로 오셨답니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 삼식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상현 어르신 댁에서 왔다고 전해주게. 복실은 시큰둥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김대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단 말인가? 나리께 간곡히 청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복실의 말을 들은 김생은 노기가 서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갈까 말까 할 텐데 겨우 그 집 종놈이 와서 청을 한다고 그만 돌아가라 하여라.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식은 포기하지 않고 곧장 계단을 올라가 김생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정중하게 다시 청했습니다. 나리, 제발 가시옵소서. 우리 대감님의 맷자리는 나리께서 정해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김생은 코웃음을 치며 삼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주제 넘게도 내 따위가 나에게 청을 한다니. 우습구나. 썩 물러가라.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삼식은 돌연 김생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단단히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그의 가슴팍 위에 걸터앉고는 왼손으로 김생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생전에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이리 배은망덕하게 굴다니. 너 같은 자는 살려둘 가치가 없다. 김생은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삼식의 힘이 태산처럼 느껴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정성이 이토록 크니 어찌 내가 안 가볼 수 있겠는가. 가세, 가세. 복실아, 나갈 준비를 서둘러라. 복실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 준비를 서둘렀고 김생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죠. 김생과 삼식은 바삐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가족이 맷자리를 잡아 장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식이 김생에게 묻습니다. 저 무덤 자리는 어떤가요? 좋은 위치인가요? 김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답합니다. 괜찮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삼식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말합니다. 생원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위치는 좋아 보여도 조상님의 묘지 바로 위에 자손의 무덤을 쓰는 건 큰 흉이 될 수 있어요. 얼른 가서 그 집안에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삼식의 말에 김생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삼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그 집안의 큰일이 될 수 있으니 생원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삼식의 말에 결국 설득되어 그 가족에게로 말을 몰고 가게 됩니다. 마지못해 상주에게 다가가 조문을 올린 김생은 조상의 묘 위에 자손의 무덤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삼식이 계속 눈치를 주며 말을 꺼내라고 채근하자 결국 김생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엽니다. 조상의 묘지와 자손의 묘지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흉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의 말을 들은 상주는 크게 놀라면서도 의아해했지만 김생이 거듭 강조하자 무덤을 다시 점검해 보자고 동의합니다. 관 위에 덮은 석회를 걷어내고 확인해 보니 위아래가 잘못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삼식은 조상의 관에 이상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위치를 핑계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상주는 놀란 마음에 즉시 다른 자리로 옮겨 새로운 무덤을 준비했고 김생에게 크게 감사하며 떠나지 말고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생은 갈 길이 멀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하산했습니다. 가는 길에 삼식이 물었어요. 생원님, 저희 대감마님의 맷자리는 어디로 하실 생각이세요? 김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 뒤쪽 언덕이 괜찮지 않을까? 삼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집 앞에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이 더 적합합니다. 김생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놈아 연못에 물이 가득 있는데 어찌 맷자리로 쓰겠느냐? 삼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그곳으로 정하십시오. 김선비 댁에 도착하여 결국 김생은 삼식의 말대로 연못 안섬을 장지로 정했습니다. 상주들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사실 김생도 속으로는 당황하고 겁이 나서 삼식을 병풍 뒤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연못 가운데에다 장지를 정하긴 했지만 물이 가득 찬 연못에 어떻게 장사를 지내란 말인가? 삼식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후 장례일이 다가오자 김생은 한밤중에 몰래 연못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못이 말라 있었고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메워서 평지로 만들었는데 그 형세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관을 마친 날 밤 삼식이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내일 주인 댁에서 분명히 후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때는 절대 받지 마시고 대신 저를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날 주인은 예상대로 후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김생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삼식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일이 많지 않아 종을 두기 어려웠던 터라 기꺼이 삼식을 김생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김생은 삼식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삼식이 김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지를 정하실 때는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말을 채찍질하다가 발을 멈추는 곳이 바로 장지로 적합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식은 김생의 집에서 머물며 김생이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지요. 김생은 삼식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장지를 찾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점차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입소문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김생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집은 번창했고 재산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식이 갑자기 작별을 고해왔습니다. 김생얼은 이제 소인 떠날 때가 되었사옵니다. 김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도 없이 떠난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삼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게 가야 할 곳이 생겨더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찾아와 장지를 정해드릴 것입니다. 김생은 서운한 마음에 삼식을 붙잡아 두고 싶었지만 삼식은 끝내 작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 김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 즈음 삼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이상한 예감에 물었습니다. 삼식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다시 온 것이냐?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더냐? 삼식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생원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지를 정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김생은 삼식으로부터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죽음에 대해 막연히 생각해 보긴 했으나 막상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미련이 피어올랐습니다. 둘은 함께 마을을 벗어나 멀리까지 걸어가며 산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삼식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쪽은 청룡입니다. 주산에서 왼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맥이죠. 저쪽은 백호입니다.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온 산맥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은 안산입니다. 생원님 묘 자리는 이 산을 등지고 모양새가 가장 안정적인 방향을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김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묘를 쓰면 우리 후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삼식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아들 셋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귀하게 자랄 것이며 높은 벼슬로 집안을 부유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어 삼식은 김생의 아내를 위한 묘자리도 앞산의 한 곳에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인의 묘지로 좋습니다. 이곳에 쓰면 자손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잘 기억해 놓았다가 이 자리에 묻혀야겠구나.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주고 삼식은 떠났습니다. 한편 김생의 집에는 복실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좋은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장사를 지내둔 상태였어요. 오랜 세월 복실은 삼식이 돌아와 명당 자리를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조금씩 재물을 모아왔고 그를 통해 어머니의 묘 자리를 정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생이 삼식과 함께 산으로 가서 맷자리를 고르려는 걸 본 복실은 재빨리 나물 광주리를 챙겨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삼식이 가리키는 명당 자리를 하나하나 기억해두며 생각했죠.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면 우리 집안도 번창할 수 있을 거야. 복실은 산에서 돌아온 후 몇 달간 준비해둔 재물을 모아 다른 마을에 사는 친척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 50냥을 내어 석회와 식량을 마련하고 곧바로 어머니의 시신을 임시묘에서 파내 삼식이 점쳐준 명당 자리로 옮겨 이장을 했습니다. 장사를 다 마친 뒤 복실은 흔적도 없이 도망쳐 새로운 삶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여종 복실은 천한 신분이지만 귀한 자식을 낳아 번창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양반 집안의 남자를 만나 혼인을 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복실은 결국 한 부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복실아,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혼기가 벌써 지난 것 같구나. 우리 집에서 일하는 덕칠이 어떠냐? 성실하고 힘도 좋고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복실이는 주인 대감의 말을 듣고는 결이 찬 마음으로 말했지요. 대감마님, 비록 제가 지금은 천한 신분이나 본래 저희 집안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민과 혼인할 수는 없지요. 반드시 양반 가문에 시집가고 싶습니다. 어허, 그랬구나. 그럼 양반으로 알아봐야겠구나. 마침 이웃마을에 홍씨라는 양반이 있는데 여러 대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해 양반의 명백만 유지하고 있단다. 나이가 30이 되었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는데 그 집에라도 시집을 가겠느냐. 대감마님 양반이라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다. 너는 내 수양딸이라 하여 홍씨와 혼인을 시켜주겠다. 대감마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주인은 홍씨를 만나 이야기하였지요. 홍선비, 자네 혼인할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났지 않은가? 애를 낳았어도 몇은 낳았을 나이지요. 하지만 저처럼 나이 많고 가난한 껍데기만 양반인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구먼. 자네한테 딱 맞는 혼처가 하나 있네. 자네가 아내를 얻고 싶다면 내 수양딸을 어찌 생각하겠나? 홍선비는 눈이 번쩍 뜨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수양딸이라면 감지덕지입니다. 이 나이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홍선비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에 주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실은 홍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복실은 아들 셋을 낳았고 꿈이 많은 복실은 아들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남편 홍씨에게 한양으로 올라가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감 우리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한양에서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하지만 아이들을 더 훌륭히 키우려면 한양으로 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글 공부를 해야 입신양명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내면서 먹고 살 방법도 함께 주신다 했으니 분명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함께 상경하여 한양에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오로지 세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전념하며 알뜰살뜰 살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며 세 아들은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고 집안은 번창하여 부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종 복실이는 세 아들과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복실은 세 아들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아들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실은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복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나는 김생이라는 양반집에서 여종으로 일했었단다. 김생은 맷자리를 알아봐주는 직관이었는데 그 집에는 삼식이라고 불리는 종이 한 명 더 있었지. 삼식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김생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단다. 그는 맷자리를 잘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여러 명당을 알려주어 김생의 집안이 크게 번창하게 도왔지. 복실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가지 욕심이 생기더구나. 우리 집안도 언젠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된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장사를 지내야 했는데 항상 마음에 걸렸지. 그래서 어느 날 김생이 삼식과 함께 맷자리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몰래 따라가 삼식이 김생이 묻힐 맷자리를 미리 잡아주기 위해 가리키는 명당 자리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지. 아들들은 점점 흥미진진해하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 혼자 나와서 삼식이 점지해준 명당 중 하나를 선택했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 친척 몇 명을 불러와서 서둘러 우리 부모님을 그 자리에 모셨어. 장사를 다 마친 뒤에는 흔적도 없이 김생의 집을 떠나 도망쳤단다.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복실은 아들들의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나는 마치 새 삶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단다. 그 자리에 부모님을 모신 후 가난하지만 양반의 집안인 너희 아버지와 혼인도 하고 우리 집안이 점점 운이 트이고 번창하기 시작했지. 내가 그 명당 덕에 너희를 낳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 덕분이란다. 아들들은 복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살아온 지난 시간의 고난과 오늘날의 부를 이루기까지의 부모님의 노고에 가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복실은 새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희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그 힘이 너희를 이끌어줄 것이란다. 복실의 눈빛에는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동안 품어온 인생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 창밖에서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지요. 도둑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큰 것이 왔구나. 자잘한 물건을 훔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주인 집에 알리는 게 낫겠군. 옛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대가로 목돈을 받는 게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도둑은 복실이에게 들은 함경도에 김생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찾기로 하였지요. 도둑은 평소 김생의 집안 사정을 엿듣고 다닌 덕분에 복실에 관한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김생의 아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들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김생 나리께서 살아계실 때 복실이라는 여종이 도망친 일을 기억하십니까? 김생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여종이 도망친 일이 있었지. 그런데 자네가 그 일을 어떻게 아는가? 도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도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 사실 김생 나리께서 얻은 명당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모셨다더군요. 그 덕분에 그녀와 그 자손들이 크게 번창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도둑의 말을 듣고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믿으란 말이며? 자네가 어떻게 그 내막을 알고 있단 말인가? 사실은 제가 사는 것이 힘들어 밤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부자인 복실이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지요. 모두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데 창문 너머로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차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귀로 들었으니 거짓이 아닙니다. 이대로 그녀를 추노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친척으로 가장해
복실의 집을 방문해 진위를 확인하시고 조금의 재물이라도 받아오시는 게 안전하겠지요. 김생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도둑의 말이 터무니없지만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결국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좋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라면 그 대가를 섭섭치 않게 치러주겠다. 결국 김생의 아들은 친척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복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주인 마님의 오라버니가 왔다고 전해라. 그가 집 문을 두드리며 안주인을 찾으니 하인들이 김생의 아들을 맞이했고 잠시 후 복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실은 문을 열고 나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생과 꼭 닮은 모습에 한눈에 그가 옛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휴, 세상의 오라버니, 오랜만입니다. 어찌 이렇게 먼 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셨단 말입니까? 복실은 반가운 척하며 그를 맞아들였고 김생의 아들도 복실의 자연스러운 환영에 약간 안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서 안으로 드세요. 한상 차려놓고 천천히 이야기 나누지요. 복실은 방 안으로 그를 안내하며 직접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주인님이 도련님을 귀하게 기르셨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귀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인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복실이 자신이 김생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에 약간은 놀랐지만 오랜만에 보는 복실의 모습과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놓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맷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지 가세가 기울어 사는 것이 궁핍하게 되었네. 도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신 걸 보니 다행이네요.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부족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안이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졌으니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은 그의 앞에서 새 아들을 불러냈고 새 아들은 예의를 갖춰 김생의 아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복실의 자손들이 이렇게 귀하게 자란 것을 보니 도둑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복실의 따뜻한 태도에 김생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복실은 며칠 동안 김생의 아들을 편안히 머물게 하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복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넉넉히 챙겨주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부족한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 주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복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돈을 뜯으러 온 자신이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가 챙겨준 물건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복실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복실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리도 묘한 것일까?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품으며 김생의 아들은 복실의 집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그 인연과 은혜는 잊지 않고 되새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지요. 복실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듯 사람 간의 인연과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소중히 여기고 갚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